최근에 공개된 대시캠 영상은 오클라호마시티에서 평범하게 시작된 교통 단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주 경찰관이 정차시킨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끝났다고 법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트루퍼 자퀘즈 에반스는 정차 중 바디캠과 마이크를 끄고 여성에게 체포를 위협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지시한 후 성폭행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영상,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분석하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폰서의 지원 덕분입니다. 모건은 미국 최대 개인 상해 로펌으로 1000명 넘는 변호사가 소송 승소 경험을 갖췄습니다. 이 로펌은 50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위해 250억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달 전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받았고 펜실베이니아 의뢰인은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건 보험사 제한의 40배치입니다. 모건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쉽게 도와줍니다. 휴대폰으로 바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dpeople.com 레슬시 시대발에서 가능하며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오클라호마 주 경찰관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시작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경고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알겠죠? 영상에는 경찰 자퀘즈 에반스가 지난해 1월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번호판이 만료된 여성 운전자를 정지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녀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에는 자퀘즈 에반스가 그녀와 차량을 수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약 18분 지난 후 에반스는 자신의 보디캠과 마이크를 끈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 문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에반스는 그 여성에게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반스가 그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공개된 영상을 분석하고 충격적인 진술서와 경찰관 제복의 DNA 증거가 그의 체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혐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6일 한 여성이 에반스 순경에게 차량 검문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번호판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분 동안은 모든 것이 꽤 표준적이고 절차적으로 보입니다. 에반스 순경은 그녀에게 차에서 내려 주머니를 보닛 위에 비우게 한 뒤 순찰차에 앉히고 SUV를 수색합니다. 그의 차 안에서 그녀는 전화를 걸고 우리는 그녀의 말을 일부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주차장에 있어. 맞아. 나는 29번 구역에 있고 높은 곳이야. 이게 뭐가? Out of their tag. 무슨 차 타고 있어? 새로운 서버번이야? I don't think I'm going to jail, but I don't know. 그 후 공식 기록은 중단된다. 에반스는 피해자 소송에 따르면 바디 마이크와 대시캠 오디오를 껐다. 그 소송에 따르면 에반스는 티켓을 끊지 않았다고 해. 대신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다고 해. 그를 다른 장소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거였지. 그리고 그 위협 아래에서 그녀는 결국 따랐다고 해. 그리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는 소송에 따르면 에반스는 그녀의 채 타서 제복 지퍼를 내리고 성폭행을 했다고 해. 그리고 나서 그는 그냥 떠났다고 해.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뭔지 알지? 신고한 여성.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조사는 단순히 그녀의 말만을 근거로 한 게 아니었어. 에반스의 제복 바지에 대해 OSBI에서 포렌식 검사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전객 얼룩이 발견됐어. DNA 검사 결과 에반스가 주요 기여자로 확인됐지. 수사관들은 그가 전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에서 한 여성과 나쁜 짓을 했다고 적혀 있던 것을 발견했어. 그가 차를 세워 에반스가 체포됐고 해고 후 강간과 강제 소도미로 기소됐어. 피해자는 그와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이 그의 과거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가 채용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이건 부주의한 채용이고 부주의한 감독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주요한 혐의네요. 자, 이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교통 단속의 핵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는 거죠. 이 영상은 오디오가 끊기고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되는 그 마지막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에반스가 쉐보레 서버번 차량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여성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그는 신체 수색을 하고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열쇠 등 소지품을 꺼내 순찰차 보닛에 올려둡니다. 이후 그는 그녀를 순찰차 조수석으로 안내합니다. 그는 그녀를 남겨두고 돌아와 수색합니다. 서버번 에반스는 화면 밖에서 차량을 찾는 듯하고 그녀는 그의 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소송 타임라인상 그녀가 전화한 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 경찰관이 도착해서 이 차량 수색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차가 이어지고 어느 순간 그녀가 내려 경찰관들과 대화합니다. 정차 시작 20분 후 두 번째 경찰관이 떠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에반스가 그 여성과 계속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이때 에반스는 자신의 몸에 착용한 마이크와 차량 내 카메라 오디오를 수동으로 껐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영상은 계속될 수 있지만 공식 오디오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무음 영상에서 그는 그녀를 SUV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두 차량 모두 잠시 멈춰 있다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에반스의 대시캠에는 그가 잠깐 운전 후 차를 세우는 모습이 담겼으며 영상엔 주차된 순찰차만 있고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디오가 없고 그의 차는 12분간 정지해 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때가 그가 이 차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폭행했다고 주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에는 에반스가 차를 시동 걸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교통 단속은 끝난 것입니다. 어떠한 범칙금도 발부되지 않았고 체포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형사 변호사 존 데이 씨와 함께합니다. 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자체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교통 단속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절차적으로 보이다가 특정 순간에 오디오가 끊깁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행위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경찰관이 정지 중에 자신의 녹화 장비를 수동으로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그렇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영상이 없는 것 자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셈이죠. 왜 경찰관이 그렇게 했을까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척할 이유가 뭘까요? 이런 행동은 처음부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바디캠을 착용한 경찰관이 녹화를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행동은 처음부터 죄책감이 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에 특별한 안전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고장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저도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소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반스 순경 개인이 아닌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 시스템의 실패라고 주장합니다. 이전 부서 강제 사임이나 아카데미에서의 부주의한 총기 발사 등 과거 경고 신호를 지적합니다. 당신의 경험에서 볼 때 그런 주장이 옳다는 점, 즉 부주의한 채용이나 부주의한 감독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렇죠. 그것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 주장이 전반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이 개별 경찰관은 전력이 있었고 그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부주의한 채용, 부주의, 기본적으로 신원 조회조차 하지 않았거나 신원 조회를 했더라도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송은 부주의한 감독, 부주의한 교육, 부주의한 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공모가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전력을 가진 경찰관을 주경찰대에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주장들은 2025년 8월 26일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민사소송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교통단속 7개월 뒤이자 에반스 형사 기소 5개월 후입니다. 참고로 이 소송은 지난해 말 연방법원에서 원고가 자진해서 기각했는데 이는 원고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루려는 것이 그 상세한 주장들이며 사실이라면 꽤 구체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시캠 오디오가 끊겼고요. 먼저 이 소송은 에반스가 티켓을 발부하거나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만남을 두 번째 외딴 장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정차 후 에반스는 원고에게 두 번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고 원고는 체포 위협에 따랐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데이터와 감시 영상은 원고가 사우트이스트 31번가와 사우스 하이 애버뉴
근처에 어둡게 조명이 된 지역으로 운전해 갔고 에반스가 나중에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행 혐의의 핵심이 나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두 번째 장소에서 원고의 차량에 들어서자마자 에반스는 자신의 제복 바지 지퍼를 내렸다고 합니다. 원고가 매춘 혐의로 체포될까 걱정하자 에반스는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며 바디캠이 꺼진 것도 확인해 줬습니다. 에반스는 원고에게 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강압과 체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에 따랐고 에반스는 강제로 원고의 옷을 벗기고 동의 없이 성행위를 했습니다. 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건 아직 주장일 뿐이지만 읽어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디지털 증거인지 아니면 강압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인지 궁금합니다. 합의된 일인지 논의할 때 주목할 점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나요? 글쎄요, 기억하세요. 출발점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법의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소송에서 원고가 경찰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고 신체적으로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명목으로 행동했고 바로 거기서 시민권 침해와 헌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일반적인 성폭행이 아니라 원고에 따르면 이것은 성폭행입니다. 그녀가 경찰관의 권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녀는 체포나 기소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에 가담해도 매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는 경찰관과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따를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소송에서는 에반스가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사는 그녀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는 이 사건의 포렌식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수사 중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는 에반스의 제복 바지를 포렌식 감정을 위해 오클라호마 주 수사국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에 제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의복의 안쪽 표면에서 전객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에반스가 주요 기여자로 확정되었고 원고존 역시 부차적 프로필의 기여자로 배제될 수 없었습니다. 이 정황을 보면 변호 측에 불리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에 대해 변호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DNA가 옷에 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증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변호하려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추잡하고 관련된 젊은 여성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 당신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증거를 숨기려고 했고 카메라도 끄는 등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거의 변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 말은 그들이 변명하려면 그게 다른 이유로 거기 있었다고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이거 흥미롭네요. 진술서에서 말하는 자기 분리 진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 문자 메시지 인용문이 드러납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다음날 아침 이반스와 그의 전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교환에서 추가적인 입증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이반스는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며 전날 밤 세웠던 여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존, 우리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두 번째로 사건의 잠재적 증거로 감시 카메라 영상이 핵심이며 포렌식과 목격자 진술도 언급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종종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도 하죠. 물론 누가 대신 보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첫째, 자기 불리한 진술이 무엇인가요? 둘째, 그 메시지는 증거로 얼마나 강력한가요? 자기 불리한 진술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자신의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 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예를 들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진술은 양측이 동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합의된 방어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람, 즉 그 경찰관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느낀다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원고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잘못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전 부인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법집행기관 소속으로 증거에 대해 잘 압니다. 왜 그런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남겼을까요? 네, 그게 의문이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가장 잘 훈련되고 경험이 많으며 똑똑한 경찰관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적어도 그의 과거에 대한 의혹들을 알고 있고 최소한 그의 이력이 매우 불분명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명확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당신이 원고라면 그가 경찰서에서 가장 똑똑한 경찰관이 아니라는 점과 그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는 문서와 디지털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소송은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가 에반스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여러 경고 신호를 지적합니다. 인용하자면 에반스는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 합류 전 그라나다 미시시피 경찰서에서 범죄적 비행이 의심돼 사임을 강요받았습니다. 에반스는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 아카데미 훈련 중 부주의하게 서비스 권총을 벽에 발사했습니다. 이 심각한 사건은 추가적인 심리평가를 촉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한 구체적 혐의 후에도 그 소송은 올해 1월 연방법원에서 불이익 없이 자진 취하됐습니다.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존, 과거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사건과 얼마나 연관이 있죠? 그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만약 당신의 주장이 주 정부가 이 경찰관을 채용하고 계속 고용한 것이 과실이었다는 거라면 과거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들이 과실이었는지 따져봐야 하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언제 알았는가? 그리고 만약 몰랐다면 알았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몰랐는가? 그래서 이건 그 경찰관의 이력으로 들어가고 그 경찰관이 해고됐을 수도 있는 이유로 들어가며 그가 경찰서에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것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원고라면 이유를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에 누군가 경고하고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력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는 누군가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괜찮다. 그를 받아들이자. 우리는 그 이력에 대해 괜찮다고 한 거죠. 바로 그 점에서 부주의한 채용이 문제되고 본질적으로 그를 경찰에 들이기 위한 공모 혐의가 제기됩니다. 소송에 따르면 그들은 경찰관의 수상한 과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기각하되 제소의 기회를 남긴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원고가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걸 알고 있죠. 현재 에반스와 오클라호마 고속도로 순찰대에 대한 민사소송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게 예상 밖 전개 같지 않나요? 겉보기엔 DNA 증거, 문자, 대시캠 영상 등으로 사건이 꽤 강해 보여요. 원고와 그들의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을 2단계에서 자진해서 기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방 법원인지 주법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에 따라 전략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논의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강력한 사건입니다. 대시캠 영상과 타이밍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이 다 있잖아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내내 추적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위치와 영상, 경찰관이 편집한 영상, 여성의 진술 및 수사 결과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면서 그 법을 어긴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적하고 확인할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관이나 선서한 법 집행관이라면 이런 행동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항상 자신의 사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존 데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 주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